네, 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입니다. 총평, 또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한계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두 분이 만나신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자리가 20일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19일 만에 만나셨고, 그래도 역대 만나신 것 중에 제일 긴 시간 만나셨고, 이렇게 조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만남 자체는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데 이 회동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굳이 꼭 내야 되나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유명민 비서실장께서 먼저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조금 협조하시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떤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거는 여야 모두 또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과 관련한 논의도 물론 실무 협상이 남아 있지만 조금은 조금은 빨라질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만나는 것이 성과고 추경 정도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만남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일단 회동이 불확실해지고 일각에서는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신고 권력 간의 갈등 양상이 너무나 깊어졌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린다는 측면에서도 사실 어제 그 회동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회동에서 지금 현재 있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안들이 바로 해결되기에는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그걸 아쉽다고 보기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고요. 이제 실무 협의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실마리는 다 이제 나온 것 같고 물꼬를 텄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무 협의에서 다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실무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잘 살펴보겠다,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평가를 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면밀히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합참에서 인수위 쪽의 의견을 준 것은 안보 공백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참이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정부 하에 합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저는 청와대 쪽에도 합참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청와대에서도 합참이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좀 받아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수위도 이게 그냥 청와대에서 알아서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청와대 쪽과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안보 공백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잘 좀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국무회의에서의 부담도 좀 낮춰드리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문제는 좀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지적을 해줬다시피 안보 공백은 좀 면밀히 보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청와대는 한 번도 그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갈지 어느 장소에 대한 것도 다음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정할 일이지요. 근데 다만 청와대에서는 현재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공백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국방부 이전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1분 1초도 비워지지 않고 이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만 없어진다면 예비비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에서 협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건 사실 인수위의 역할입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 그런 안보 공백이나 그 위기관리센터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통해서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의 얘기처럼 국방부 합참 어디가 더 이 안보 공백과 면밀히 이어지느냐를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나뉘어지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한 증거는 과연 얼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군정 군력 나눠져 있고 실제 이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는 합참의 역할이 더 크다. 그런 상황이고, 합참 자체는 어디 가는 게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당장. 그래서 별로 공백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안보실장 하셨던 분도
뭐 국방부 청사를 조금 이전한다고 해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고 역대 11분의 그 합참 의장인가요? 그리고 또 한 1000분 가까이 되는 뭐 예비역 장성들도 이게 뭐 국방부 청사 이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저야 전문가가 아니지만 뭐 그런 많은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국방부 이사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공백이 생길 정도 수준의 뭐 러시아 군대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한 증거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을 때 광화문에 대해서 완벽히 검토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고 며칠 있다가 광화문은 가면 절대 안 되는 지역이고 갑자기 용산이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광화문도 그렇게 잘 검토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데 며칠 만에 결정된 용산과 국방부 이전이 과연 얼만큼 잘 검토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의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안보나 뭐 국군이나 뭐 국방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 국가 기밀 사항들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식은 당연히 이제 인수위에서 좀 더 많은 자료들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통의 리더십이겠죠. 집무실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즉 5월 9일에서 10일 넘어갈 때 용산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느냐? 아니면 통이동 시대를 우선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인수위에서 그 골든 타임으로 한 25일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비비 집행이 되고 좀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는 그래도 며칠 이상 늦어졌고 다음번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또 아무래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1, 2주 정도는 통이동에서 처음 정부 출범을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보 문제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뭐 예비비를 청와대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기도 하니까 또 인수위에 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현 정부와 또 이제 들어올 정부 사이에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인수위를 정권 인수 인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면 뭐 청와대 시대를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시대를 바로 여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어떻게 될지를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담 장소에서 거론되진 않았는데 아마 두 사람 모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권은 과연 누가 행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사해 주시면 훨씬 좋죠. 부담도 많이 덜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회동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들께 어떤 딱 손에 잡힐 만한 성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이 앞으로 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두 분 회동의 결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만 이루어진다. 또 저희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제원 실장이 뭐 정확하게 잘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추경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다양하게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뭐 유일한 방법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러니까 조율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결정을 하면서 일단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겨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결정 이후에 지금 현재에서 그 결정을 뒤집을 만한 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시고 차기 정부에서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은 핫한 이슈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옷과 뭐 액세서리에 대한 뭐 종류가 또 이야기가 되고 그 가격이 얼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사비인데 이걸 공개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뭐 저도 청와대의 발표가 뭐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셨던 이유, 이 이슈가 커진 이유는 청와대에서 특활비 그 의상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라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고 이 특활비를 공개하게 되면 국가 안보에 뭐 위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우스갯소리로 김정숙 여사님 옷에 무슨 미사일 발사 버튼이 달려 있냐, 왜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냐라는 뭐 댓글도 저도 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에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이신 시절에 특활비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태도와 다르게 좀 공개하지 않으시고 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한 15년가량 또 공개가 안 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었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뭐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은 저 개인적으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항소 이유로 국가안보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개인 사비를 샀다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논쟁의 사실 본질적인 걸 보면요, 옷값 논란이 아닙니다. 본질은 결국에 국가기관이 특활비를, 그러니까 국민의 돈을 영수증도 없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막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신장되었기 때문에 국민께 공개하고 그 부분을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만 너무나 부각돼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가 이제 지금 걸려 있는 소송 자체도 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청와대 특활비와 그다음에 의전 비용들은 포함한 그런 관련 비용들을 공개하라는 소송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제 옷값 얘기만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 옷값을 특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특활비로 사용한 거 없고 사비로 사용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비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만 특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검찰도 특활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공개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1심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어떤 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항소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비단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뭐 검찰이 되었던 국정원이 되었던 이렇게 이름 모르게 쓰여져 있는 영수증도 처리되지 않고 쓰이는 이 특활비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갖고 우리가 이걸 공론화할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네, 그 시작으로 이 건을 삼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이제 와가지고 또 강하게 공격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이 특활비와 관련한 논쟁으로 마무리되는 건 저는 문재인 정부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상과 관련해서는 특활비를 사용하신 게 없다면은 지금 1심 법원에서 그 청구를 공개를 하라고 명한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먼저 임의적으로 공개를 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공개를 했으니 앞으로 차기 정부나 뭐 다른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특활비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특활비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막상 청와대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내지는 개시한다. 그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특활비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의견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특활비가 청와대에만 국한돼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꼬집어서 뭐 공개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한 감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국정원이나 검찰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특활비 관련된 소송에서 마찬가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활비를 완전히 잘 규정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뭐 영수증을 어떻게 지참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뭐 청와대가 이번에 이야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뭐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은 좀 국민의힘한테는 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논란입니다. 네.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인수위는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전장현 대표와 만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약자, 목적, 수단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것이 당연히 맞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뭐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을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목적 자체는 우리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목적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누구도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이 위법하다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제기가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최근에도 또 이 전장현 문제라든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 특히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루기 다소 좀 겁냈던 이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 방법의 부적절성 내지는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 내지는 대안 수립을 게을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준석 대표의 표현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갈라치기나 혐오 정치를 본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항상 불려오른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전장현의 시위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출근 시간에 저렇게까지 시위를 하겠느냐라는 여론도 있는 반면 그렇지만 왜 출근하는 일반 시민들이 그 권리를 침해당해야 되냐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양쪽 얘기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다 두 쪽 다 오죽하면 저러겠냐라는 얘기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실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국민들에 대한 좀 더 따뜻한 눈초리와 좀 따뜻한 태도가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전장현에서 시위하시는 장애인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시니까요. 좀 더 저런 조롱이나 뭔가 좀 비난으로 보일 수 있는 저런 태도 말고 저렇게 오해받는 태도 말고 조금 더 따뜻한 태도로 다가가신다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오해받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의 해촉인데 내부적으로 좀 많이 시끄럽네요. 네, 조상규 변호사가 이제 인수위에서 뭐 이렇게 그 대통령 당선인의 차량 번호가 뭐 보이게끔 사진도 찍고 그 인수위 내부의 이제 보고 자료,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보이게끔 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뭐 또 외부 강의를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저도 법률가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대외비 자료이고 이 자체로 보안 위반이냐 이게 법률적으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수위의 활동은 가능하다면 다 보안 사항이고 인수위에 속한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진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는 뭐 그걸 누가 따로 교육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조상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해촉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인수위는 굉장히 짧은 시간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저는 이거는 좀 조상규 변호사님께서 너무 좀 지나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수위원회들한테 지금 뭐 비판도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자체로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일단 내부에서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하던 변호사고 그다음에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고발 사주를 담당했던 변호사고 당선인 부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윤석열 당선인을 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정치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인수위 자체 내부에서 좀 그 인력 관리를 제대로 못한 또 한계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를 놓고 각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드리면 서울시장 후보가 좀 마땅치 않나 봐요.
네, 없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송영길 대표까지 나오는 겁니까? 송영길 대표님에 대해서 차출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대선 때 지도부를 이끌었던 당 대표셨으니까요. 그래서 대선이 실패를 했는데, 대선 패배를 했는데 지도부였던 분이 나오시는 게 맞나라는 의견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매우 많은 활약을 했고 또 선거 막판에는 또 그 부상 투혼도 발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인상을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에서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마땅한 분이 없는 좀 인물난을 겪고 있는 이때에 송영길 대표라면 어느 정도 인물의 면에서도 좀 괜찮은 분이시니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뭐 마땅한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송 대표의 차출설이 힘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마지막 질문으로 네. 경기도지사는 없습니다. 저희는 경기지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네. 사실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 저희 대선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패배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급 주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총리에 가시지 않는다면 좀 경기지사 도전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저도 공관위원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쯤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접수도 받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네. 고민의 시간은 이제 많이 남진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